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랜딧의 김성준 대표님 모시겠다고 예. 했죠? 네. 네, 이분은 잠시 후에 바로 지금 모셔야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서론이 좀 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김성준 대표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뵀었었는데 너무 잘생기셨어. 기분 안 좋아. 유학파에 기분 안 좋아. 근데 제가 리스펙트하는 또 그룹이 있잖아요. 네. 이과. 이과 그렇죠. 학교를 카이스트를 나오셨대요. 네. 이과잖아요, 그러면. 얼마 수학을 잘하셨을까? 수학. 저희 애가 초등학생인데 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이라고 막. 근해 공식 외웁니까? 초등학교는 아직 근해 공식은 안 나와요. 본인 외우냐고요, 본인. 저요? 네. 기억이 안 나. 그거 외웁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네. 오늘은 P2P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랜딧이에요. 네, 맞습니다. 랜딧은 무슨 의미입니까? 랜드 이제 빌려준다는 랜드하고 네. 이제 IT를 붙여서 기술 기반으로 IT로 빌려준다라는 뜻으로 랜딧으로 정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뭐 좀 발음을 좀 해봐요. 저는 알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네. 요즘에 보니까 랜딧을 검색해봤더니 네네. 원투법 1호 업체 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네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제 P2P라는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19년에 법이 아예 제정이 되면서 예. 작년에 최초로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됐는데 그 법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온투업자라고 온투업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예. 온투업체로 1호로 등록된 업체라는 의미고 기본적으로 이제 온투업이라 하면은 뭐 서두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주셨지만은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이제 금리를 뭐 중신용을 찾는 차입자들이 예. 이제 뭐 대출 신청을 온라인에서 하면은 이 중위험 중수익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온라인에서 매칭을 해주는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용 평가 모델이에요. 자체적인 신용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네. 이 자금 수요자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해서 자금 공급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등급을 나눠서 네, 맞습니다. 조금 높은 등급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에 가셔도 되고, 네. 조금 낮은 등급이지만 뭐 그래도 이자가 비쌀 수 있으니까 일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구별을 해준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단순히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희를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 예. 이제 저희가 다양한 팩터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AI 신용평가 모형을 가지고 예.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자체적인 평가 모형을 가지고 이 신용도를 분석하면 이 분석한 정보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을 만든 게 온투법. 네, 법의 이름이 이제 단축해서 이제 온투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전에는 사실 P2P 업체들이 다 대부 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법이 없었죠. 법이 없었으니까 네네. 뭘로 하지? 그래서 그냥 존재하지 않는 업이었으니까 법도 네. 없었겠죠. 네, 대부업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는 온투업체냐 아니냐 이렇게 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 오늘 기준으로 이제 4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자본 요건과 뭐 최소 이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다 갖추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맞춰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대략 한 2-3달 정도 받아서 네. 라이센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제 41개 회사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바로 나오네. 앤디님께서 네. 대부업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라는 질문 네. 하나 해주셨는데 아마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답을 좀 네. 주시면 되고. 일단은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채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행, 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대충 금리가 높아져요. 근데 이제 그렇더군요. 온투업은 거기서 은행하고 이제 다른 이금융권 사이에 1.5금융권 정도의 금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의 차이는 어차피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와 한도 조건 같은 게 제일 딱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빌려주는 돈인지는 궁금하지 않아. 네네. 심지어 뭐 특히나 이제 요새 같은 때는 약간 뭐 핀테크 이런 개념이 많이 확산되면서 좀 지점에 안 가고 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빌리는지가 더 약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빌리는 금리 자체가 은행하고 카드사의 중간 정도인 10% 초반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도 제가 빌리러 가면 한 10% 초반대에 빌릴 수 있어요?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신용도에 따라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신용도에 따라 이제 4.5에서 뭐 최대 금리는 이제 19.9까지 나오지만 저희 평균은 10% 초반대. 10% 초반대? 나옵니다. 보통 10% 초반대에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대부업체로 가시면 뭐 최고 금리 법정 최고 이자 한도인 20%를 다 거의 다 내셔야 되는데 저희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보다 낮은 10% 초반대의 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신을 대출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자금 조달 방식이 크게 4개예요. 하나는 이제 은행처럼 수신을 받는 기관,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곳들이죠. 대부업체들은 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다양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 조달, 뭐 여러 구조화 방식을 써서 조달하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개인 투자인데. 온투업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포용하는 자금 조달을 허용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이 대부업체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여기서 조달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온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대체 투자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이제 대부업체와는 완전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사실 대부업체는 내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조달해서 하여튼 내가 내 돈으로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잘 되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고 많이 가져가지 않지 이자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떼이면 내가 손해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막 과격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P2P 업체들은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가운데에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업체를 같이 제휴해서 하거나 소유해서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온투업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업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온투업체 자체가 여신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가 필요가 없죠. 그럼 자기 돈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 온투업체가? 온투업체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1,000만 원짜리 대출을 취급을 할 때 뭐 안프로님, 이프로님 투자하시고 저도 투자, 뭐 저희 회사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해서 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건 대부업체는 이제 없이 온투업이 랜딧이라는 경우는 랜딧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온투업 라이센스를 직접 받아서 대부업 라이센스가 아닌 온투업 라이센스로 대출을 직접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한다. 아니 그 전에 지금 채팅창에서도 사실은 P2P라고 하면 지금은 P2P라는 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사실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예전에 뭐 팝펀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떼인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거는 사실은 이 온투법 이전 일이고 그러니까 온투법 이후로 좀 사실 좀 걸러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제일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뭐예요? 온투법 업체가 되면 여기는 예전 P2P랑은 좀 다른 거구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의심스러운데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몇 개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가 좀 커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투법 1조에서 보면 어떤 법이든 간에 1조에서 그 취지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랑 산업 육성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이 목적으로 이제 조항들이 그 셋업이 돼 있는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케이스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 2가지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돈을 이제 빌리겠다고 그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과 자금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매칭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톱 전에는 이런 법령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일종의 뭐 돌려막기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그게 폰지잖아요. 사실상에 이렇게 빌려서 네. 모자라면 또 딴 데 빌려와서 빌려주고. 맞습니다. 과거에 P2P가 이제 온투업 전에 P2P 회사들을 보면 몇 개 회사들은 이미 재판에서 그게 문제로 아예 판단까지 받아서 지금 뭐 형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폰지의 돌려막기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온투법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거기에 너희들이 말한 거기에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을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는 게 바로 수신이에요. 유사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제가 어디에다 돈을 쓰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남 입구 예금하셔가 수신이죠. 네네. 네. 은행에 저희가 돈 넣을 때 은행이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줄지 뭐 해줄지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돈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사수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온투업에서는 이런 수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차입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그 연계 투자라고 부르는 투자 행위를 하는 걸 명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분리 신탁하게끔 다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뭐 특정 기관 이상의 예치할 수 있는 기관에게 신탁하게끔 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소비자 보호 측면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요한 게 회사의 자금과 이 대출에 투자한 자금이 완벽하게 파산 절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P2P 차입자들 돈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사람과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데 이게 회사도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 뭐 회사채도 발행하고 회사 차원에서 여러 그 차입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채권자들이 존재하잖아요. 회사가 차입자로서 채권자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뭐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파산 변제를 할 때 법원에서 이런 파산에 대한 선고를 할 때 이 자산들이 혼장돼 버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P2P 대출을 취급한 것과 회사의 이 대출 자산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온투업에서는 특정 차입자에게 돈이 나간 이 연계 투자금에 대해서와 이제 회사 자체의 자산이 완벽하게 절연되게끔 조항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나중에 만약에 이 온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됐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전체 그 배분을 할 때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이런 지금 자기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할 때 회사가 자기네 자금을 여러 가지 유용했던 것들이랑 혼장돼 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온투법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P2P에 투자했다가 돈을 떼었어도 회사가 회사 책상이나 뭘 팔아서 물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반대로 회사도 고객한테 저 업체한테 빌려주기로 한 돈입니다 했던 그 돈을 업체한테 안 가고 그냥 우리가 잠깐 월급 줄 때 쓰자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죠. 분리막을 해서 서로 넘어가지 마라. 맞습니다. 고객이 손해봤다고 해도 회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회사가 돈 필요하다고 고객 돈 건드리지도 말고 그건 당연한 컨셉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강제합니까? 지금 그런다고 하고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신탁 구조를 운영 구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단순히 P2P 업체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의 신탁을 사용하고 있고 뭐 다른 업체는 뭐 다른 은행의 신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출을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앙관리기록 기관인 이제 금융결제원에 또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뭔가 짜고 치려면은 상당히 여러 주체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 거죠, 과거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은 은행 같은 곳에 신탁을 하지 않아도 작은 업체한테 무슨 그 일종의 뭐 결제 회사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뭐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회사들하고도 이런 신탁 계약 비슷한 구조를 짜서 하는 게 허용이 됐었는데 친구한테 맡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친구 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은행한테 맡겨라. 기본적으로 이런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의 흔히 말하는 내부 통제가 강화된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은행에 맡길 때 렌딧 통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렌딧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네네. 그 돈으로 렌딧이 어딘가 이렇게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신한은행에 뭐 안승찬 뭐 100만 원, 이진우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별도 계좌로서 이제 이런 투자금을 다 분리를 하게 되고요. 예. 그 계좌 안에서 이제 각각의 가상 계좌로 뭐 렌딧 안승찬, 렌딧 이진우, 렌딧 김성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 계좌를 각자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신탁사도 관리를 하고 이 제가 법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외부 저희도 이제 외감 대상이기 때문에 네, 외부 예. 감사를 받을 때도 이게 정확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계속 견제받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외부 주체로부터 견제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뭔가 쉽게 사기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네. 건축 자금이 필요하답니다. 네. 근데 땅은 비싼 땅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저 빌라 업체한테 10억 원을 우리 빌려줍시다. 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10억 원을 받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회사 통장으로 받아서 10억 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한 12억쯤 받아서 10억 원 빌려주고 2억은 또 내가 쓰기도 하고 해도 모르는 구조였는데 네. 네. 이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면 신한은행 같은 신탁사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네. 여러분 여기로만 송금하세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장은 누가 그 돈을 찾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항상 감시를 하게 되고 예. 꼭 그 빌라 업체한테만 가야 되고 네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는 주체가 많아지는 거죠.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결제원이라든지 네.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수시로. 아하. 네 일단은 회계법인은 뭐 연마다 하겠지만은 네. 금융감독원은 이거를 상시 볼 수 있는 이 구조가 갖춰졌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온투법 전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었고 일종의 유권 해석만을 통해 했기 때문에 네. 감독원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네. 구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게 아예 그냥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가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럼 감시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한번 렌딧이 요즘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래서 렌딧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자금 모집하는 게 몇 개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 자, 이 중에 여기서는 몇 명이 모였나 보자 하면 10억 모은다고 하는데 지금 9억 7천만 원 모여 있네. 네. 여기도 사이트에도 보면 9억 7천만 원이라고 이게 보여요, 같이. 네, 다 공시가 되죠. 서로 어차피 똑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웹사이트에 다 공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완료되면 이건 이제 중앙관리기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들어가시면 네. 다 이제 내역이 남아 있어요. 올라가 있고 딴 주머니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P2P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금리라고 하지만 기본 돈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돈을 빌려주는데 한번 써봐야지. 그리고 이제 렌딧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뭐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연체율이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잘 많이 못 받는 거 아닐까? 많이 떼임을 당하는 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네. 은행 가면 대출 다 해주니까 집이 있는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됐죠. 요즘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줘서 많이 집이 예를 찾아간다. 들면 뭐 100억짜리 집이 있어도 뭐 50억 대출해 주세요 하면 안 해줍니다. 뭐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5억도 안 해주고요. 예. 무주택자이십니까? 아니면 1주택자입니까? 뭐 등등 그것 때문에 네. 직업이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저 대부업 하는 친구들도 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친구가 없겠습니까, 제가? 야,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은 깨끗한 아파트가 서울의 네. 아파트가 네. 대부업자인 나한테 이거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왔어. 진우야, 나 그런 거 처음 봐. 나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해본 게 처음이야 지금 이거. 그런 사람도 온대요. 네, 네. 그러니까 P2P에도 그런 분들이 요즘은 오겠죠. P2P는 사실 그 자금 수요자로 따져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좀 인식이 좀 다른 부분, 해외랑 우리나라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가장 P2P가 먼저 발전했고 많이 발전한, 빠르게 발전한 곳들을 보면은 이게 대출의 혁신으로
다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신용평가를 고도화한다든지 뭐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 대출 각자의 대출 자산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평가해서 대출 금리를 잘 줄 수 있냐. 네. 당연히 여기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한도가 차서 일로 오는 고객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의 혁신 관점에서 이제 산업이 포지셔닝 돼 있고 여러 이제 금융 연구 보고서 같은 것도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유독 개인의 투자 재테크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냐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데 예. 자산마다 다르잖아요. 예. 개인 신용 대출이냐, 부동산 대출이냐, 소상공인 대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각각의 자산이 대출을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면 이 자산이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냐, 그 위험도가 어떻게 되냐를 다르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각 자산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이 접근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온투업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100% 개인 신용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개인 신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안프로님이 네. 이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이 한 400조 원 정도가 돼요. 잔액 기준으로. 예. 이 중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이 이 중에 10% 정도인 한 40조 정도 됩니다. 네. 신용카드사의 이런 매출 규모를 보면 이익 구조를 보면은 네. 이런 사람들한테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게 사실 중금리보단 좀 높죠. 네. 중고금리 대출을 해준 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이들의 수익의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신용 점수화가 많이 됐지만 과거에 이제 등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에서 10등급으로 많이 구분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들 중에서 4, 5, 6등급 이런 사람들이 과연 10% 후반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이런 고객들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고금리를 제공을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돈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타겟팅하는 이런 네. 중저신용자들과 고객층은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 이 접근 방식, 신용평가 모형의 고도화 같은 방법론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카드사에서 일종의 중고금리를 하던 거를 대략적으로 좀 한 2, 3%포인트라도 낮춰서 중금리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의 가계부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니 위험한 고객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요 사람들의 이제 면밀히 뜯어 보면은 전체적인 부도율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체, 그러니까 일종의 연체율이 2%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못 받는. 연체율 결국 못 기준으로 하면은 2% 초반대고요. 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고객들에 대한 부실률은 부실이라고 하면 이제 아예 그 로스가 예, 생기는 예. 것 같은 경우는 뭐 1% 언더로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이제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올라가면 이제 부도율이 뭐 심사 평가 능력에 따라서 네. 10%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건 저희가 그 타겟팅하는 이 중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신용평가 모형을 잘 고도화하면 실제로 부도율을 2, 3%대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대출금리 10% 초반에서 이 부도율을 빼고 저희 수수료를 빼면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이제 기관이나 투자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수수료는 몇 % 받으세요? 저희가 투자 고객한테 연 1.5%를 1.5%? 1.5%를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사에 가서 카드론 받거나 캐피탈 가서 받으면 18%, 19% 내야 될 개인이 네. 여기 P2P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받으면 한 13, 14, 뭐 12, 10% 뭐 이 정도에서도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체로 잘 갚더라. 한 2% 정도를 제외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새로운 부채를 계속 늘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신규 대출자도 존재하지만 예. 저희가 그동안 만으로 한 7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누적으로 취급액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서 절반의 고객은 대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17%짜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저희한테 신용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17%가 아니라 11% 대출을 해줘도 되는 고객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드리면 1%포인트 이자를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과거에 갖고 있던 부채를 이제 뭐 상환시키고 저희 걸로 새로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의 부도율, 그러니까 잘 이런 심사평가 모형을 잘 갖춘 회사들의 이 부도율은 카드사나 저축은행들 같은 이금융권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만큼 또는 그거보다 이상의 퍼포먼스로 이제 부도율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카카오뱅크도 요즘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한테 중금리 대출 많이 해라. 그래서 막 압력 넣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중금리 대출을 해주려고 이 신용평가 모델 막 개발하는 얘기도 한번 듣고 했었는데. 네, 봤습니다. 랜딧도 그런 거 많이 하시나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체율을 낮추는 게 최대 과제인데.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뭘 보고 카드사는 19%에 빌려주는 그 친구한테 와서 13%에 빌려 쓰겠습니다를 뭘 보고 하냐는 거죠. 뭘 보고 가려요? 가려서 받을 거 아니에요? 다 봤나? 내 예상은 떼어도 랜디시 떼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마지막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신용평가 모형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떼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체가 발생하면 저희도 직접 투자를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온투법 상에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 안 해도 된단 말이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손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회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의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하게 위해서 모든 저희 수수료 수익은 정상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저희도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이 0이 돼버리는데 저희는 이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이 신용 대출이 취급되기까지의 비용이 이미 간접비 고정비들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안 했을 때 수익이 안 나면 저희도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 온투업자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다, 뭐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신용평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관점에서 좀 돌아가 보면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의 이런 평가 모형 말씀하신 거를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여신을 다루는 대출을 다루는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온투업자, 대부업자를 생각을 해보면 중금리 대출만을 위해 탄생한 유일한 업권이 P2P예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나와서 은행은 사실 안 하고 싶죠. 중금리 대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사실은 여러 금융회사들이 이런 중금리 대출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과연 자발적으로 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부가적인 서비스란 말이죠. 그렇죠. 본인 본체가 원래 이것만을 위해 탄생한 업들이 아니에요. 근데 온투업은 애초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 절벽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이게 잘 달성돼야만 사실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에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방법론적으로 이제 기존의 금융사 1금융권, 2금융권 회사들은 통계적인 방법론을 써서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 신용평가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냐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은행 같은 경우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 굳이 AI 신용평가 모형을 안 하고 이 통계 모델밖에 안 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중저 신용자를 애초에 취급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고우량 고객만 취급하기 때문에 한 15가지 정도의 변수만 쓰는 통계 모델만 써서 굳이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안 하고도 대출을 해줘도 됐던 거고요. 2금융권 회사들,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비우량 고객이긴 아주 우량 고객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고금리를 줘서 리스크를 헤징하는 거죠. 연체를 많이
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기네 신용평가 모형이 아주 고도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 원가를 높게 잡아서 깨질 수 있는 원가 자체를 높게 잡아서 그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못해도 여기서 금리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 뭐 억울한 고객 몇 명만 있으면 그분이 낸 억울한 이자로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들이 어떤 훔치자. 기술적 역량이 없어서 못했냐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그들이 그 산업이 애초에 발전한 그 구조 자체를 보면은 굳이 그쪽에 집중할 그 기술 개발을 할 이유 자체도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통계 모델을 쓰지 않고 AI 신용평가 모형을 쓴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은 통계 모형에서는 변수를 15가지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두 분 예를 들어서 안프로님하고 이프로님의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을 본다라고 하면 통계 모델이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보는 게 통계 모델입니까? 은행들이 본 통계 모델은 기본적으로 변수는 뭐 부채 정보, 뭐 소득 정보, 부채 정보도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주담대, 뭐 신용대출 각각의 업권별로 대출들이 있고. 근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통계 모델 AI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수의 차이예요. 통계 모델은 15가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모델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AI 모델에서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변별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분의 신용카드 한도 소진액이 월에 뭐 평균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통계 모델에서는 다른 변수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 한도 사용액 자체에 대해서 평균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6개월 평균 두 분 다 300만 원 동일한 값을 넣겠죠. 근데 이제 AI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두 분의 12개월치 월별 신용카드 사용액을 다 그 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안프로님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꾸준히 쓰시고 죄송합니다만 이프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달은 70만 원, 어떤 달은 800만 원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라고 하면 통계 모델에서는 이 두 사람을 변별하기가 어려운데 AI 평가 모형에서는 두 사람의 트렌드를 봤을 때 이프로님이 좀 더 위험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런 각각의 모든 변수마다 이 평균 값이 아니라 월별 원본 값을 넣게 되면은 그만큼 변별력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300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금융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 과거에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를 하실 때도 방송하실 때 이제 카톡 선물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죠. 선물하기 택시 많이 타면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동남아나 이렇게 이제 신용 정보에 대한 수집 체계가 잘 안 갖춰진 국가에서는 여러 대안 정보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금융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이제 금융 정보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00가지 여러 금융 정보를 트렌드를 잘 분석하는 모형을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실률 자체 관리를 퍼포먼스를 훨씬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직장 정보나 소득 정보나 그다음에 사기 방지 시스템 같은 걸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돌려서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금융 정보 외에 비금융 정보들도 일정 부분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뭘?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거주 지역에 그 만약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면 전세값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이 차입자에 대한 여러 정보의 추세 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전세값이 오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내리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1년 전에 뭐 예를 들면 2년 전에 어느 지역에 살았고 지금 지역에 어디 살았고 주소를 보면 아니까 뭐 그런 차이점들이 결국은 전세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쪽으로 가면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때도 꼭 1대1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럽니까? 라고 그러시던데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추이를 보면은 이제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이 주변 시세가 변하는 게 어떻게 되냐 뭐 또는 소득이 소득 규모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재직을 뭐 몇 년 하다가 몇 년 하셨냐 뭐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신용평가 모형을 할 때. 돈 얼마 빌려주는데 그런 걸 물어봐요? 저희가 2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빌려드리고요. 평균적으로는 1,000만 원 초반대를 빌려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저희가 막 집요하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하나 호구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일단 잘 돼 있어요. 예. 신용정보 수집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집 주소, 최근에 내가 받는 연봉의 흐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최근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렌딧한테 간다는 겁니까? 뭐 어릴 때부터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내에 대한 정보는 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나이스나 뭐 이런 신용 평가 회사로부터 받아오기도 하고요. 동의만 해주면. 그렇죠. 일단 기본은 고객 동의가 필요하죠. 고객께서 그렇죠. 저희한테 대출 신청을 하실 때 얼마 필요하다라는 걸 하실 때 본인 인증을 한번 하시거든요.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하시면 정보를 받아오고 그 외적인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웹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이분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주소 정보는 일단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주소 정보는 당연히 이제 여러 정보들로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금융 정보와 비금융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취급한 고객들의 부도율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대출이라는 게 대출을 해주고 그냥 단순히 우리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이 심사평가 모형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600억을 대출 취급을 하면서 7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2만 명의 고객들, 저희한테 차입을 하신 2만 명의 고객들, 그리고 저희한테 차입을 하시진 않았지만 저희한테 신청했다가 다른 데로 가신 고객들, 이 고객들이 정확히 뭐 어디에서 대출을 받으셨는지까지 하나하나 알 수는 없는데 통계량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안 받고 딴 데 가셨는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2년 뒤에 연체를 과연 하셨냐라는 정보까지 저희는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네. 그래서 만약 빌려줬다고 치고 떼었을까 아니었을까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해보는 거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2,600억 취급한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청하신 수십만의 고객들에 대해서 분석을 고객 동의하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저희 자체적으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금리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 온투어뿐만 아니라 이제 중금리 대출을 하고자 하는 여러 금융회사들 대비 차이점은 아주 금액이 뭐 크진 않더라도 이런 흔히 소위 말하는 빈티지 정보,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 정보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 그럼 렌딧만 가져갈 수 있는 정보라는 건 없고 똑같이 고객 동의 체크 한번 받으면 은행도 다 받아올 수 있는 정보인데 은행은 성의가 없어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렌딧은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날밤새서 열심히 하다 보니 렌딧은 중금리 대출 잘한다. 지금 그 말 한 거죠? 저의 단어는 아닙니다. 대략에서 아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대표님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대한신용평가 모델 할 때 대출을 빌리러 오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얼마나 신중하냐, SNS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본다. 그런 제가 인터뷰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페이스북을 다 팔로잉하고 인스타에 뭐 올리는지 보고 하면 알 수는 있을 텐데 도대체 그 사람한테 돈 얼마나 빌려줘서 돈 얼마 이자 받겠다고 그거를 이 사람이 무슨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몰라도 이 사람은 과연 돈을 갚을까? 약간 성향이 중도 우파 쪽 같긴 한데 어디 다른 것도 볼까? 이걸 왜 하고 있는 얼마 번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 하나 정정을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비금융 데이터,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는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 아마 말씀드린 거는 그 이런 금융 정보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활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소셜 미디어 뭐 그 정보가 없더라도 이런 그게 막 굉장히 난잡하다 하더라도 소득이 좋고 대출이 적으면 이 사람이 더 우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금융 정보가 많은 분석할 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고요. 이제 다만 비금융 정보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이 뭐 다양한 비금융 정보들이 이제 마이데이터가 뭐 열리고 뭐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하는 그런 정보들은 카카오 계열사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렇죠. 저희는 그게 없죠. 그런 분석을 못 하고
또는 이제 뭐 핸드폰 납부한 정보라든지 뭐 공과금 납부한 정보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는 아직 신용평가 모형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비금융 정보들에 대한 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중금리 대출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네요. 사람은 역시 그래서 절박해야 돼. 절실해야 돼.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P2P 했는데 망했다. 나는. 떼였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랜딧에서도 떼였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나쁜 사람들 많은 업체인데 왜 이런 분 섭외해 왔냐. 그렇시네요. 저희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저희가 욕먹는 것 같아서 일단 책임을 좀 떠넘기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자료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자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입자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최소 이제 5,000원 단위부터 투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300명에게 분산 투자를 하려면 15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손실을 보는 가능성은 결국 분산 투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 신용 대출만을 취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산의 효과가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개인 신용 대출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분산 투자라 하면 정의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눠 담되 나눠 담은 자산들의 상호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상호 연관성이 너무 높아버리면 예를 들면 부동산에만 제가 투자했고 바이오 주식에만 투자했으면 뭐 하나 안 좋을 때 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신용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 이 차입자들을 보면 거주 지역도 다르고 그 인더스트리도 산업군도 다르고 다 연령층도 달라요. 결국은 이제 완전히 상호 독립적인 개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투자하시는데 딱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추천을 하긴 하지만 직접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비식별화 돼 있긴 하지만 가명 정보로 돼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돈 갚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나 이 사람한테 빌려줄래? 10만 원을 한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하신 채권 수가 100개 미만이면은 원금 손실률이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18%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 수를 투자하는 숫자, 차입자 돈을 빌려주는 이제 차입자 숫자를 300명 이상으로 하면은 원금 손실률이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저게 투자 퍼포먼스라는 거죠? 네, 저희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의무는 분산 투자를 잘하셔라. 단순히 여러 군데 나눠 담는 것뿐만 아니라 금액 비중도 중요하거든요. 300곳에 분산하는데 한 곳에 80% 넣고 20%를 분산이 아니죠. 나머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 금액 대비 각각의 원리금 수취권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 그리고 개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상에서 그런 걸 많이 유도를 하죠. 분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하셔야 뭐 원금 손실률이 방어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지점은 이 P2P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게 이제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저희 안프로님이 투자를 하시면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2%님은 이제 저희 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죠. 안프로님에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어야 이게 충분히 분산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분산 투자 효과인데 이 원리금 수취권이란 개념 자체도 일단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지가 않고 바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한번 거쳤다 온다. 네,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사람들이 원래 했거나 옆 사람이 해봤거나 이러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P2P 원리금 수취권 투자는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이 모든 비용을 낮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면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I상에서 화면상에서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셔라라는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 유도하고 싶은 만큼 소비자의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런 UI상에서 해소해야 되는 여러 챌린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건 저희 고객에게 아무리 못해도 300
200명 이상의 차입자에게 분산 투자하셔라라는 걸 계속 유도를 하죠.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빌려주려고 렌딧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 가지고도 300명한테 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 차입자당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규모가 5,000원이기 때문에 네. 200명에게 투자를 하실 수 있죠. 5,000원으로 쪼개서 빌려줄 수 있다. 네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래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5,000원씩으로 나눠서 한다. 최대. 저게 이론적으로는요. 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100명의 대출자가 있다고 봅시다. 네. 돈 빌려간 사람이. 그 중에 2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고 봅시다. 네. 그런데 나는 내 돈을 그냥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몰빵해서 빌려줬어요. 네. 그럼 내 돈이 떼일 가능성은 내 돈이 100명 중에 2명한테 갈 확률이니까 그렇죠. 2%예요. 네. 근데 이 내 돈을 100개로 다 나눠서 100명한테 다 투자해도 똑같이 2%. 똑같이 2%가 나와야 돼요. 확률적으로. 그런데도 저렇게 나온다는 건 혹시 한 개나 2개 투자한 거는 이미 이제 딱 끝나서 연체 여부가 가려진 거고 300개나 200개 투자하는 건 아직도 만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만기 돌아오고 나면 이제 연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ING인데 네. ING인데 아직 손실이 안 난 걸로 가정해서 혹시 낮아진 숫자인 건 아닌 것인지.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현재 남아있는 채권들의 손실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네네. 아까 네. 딱 산술적인 것과 다른 이유는 네. 결국은 이건 실제로 저희 투자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분석을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200명에게 나눠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20년 7월에 그냥 한 번에 다 하시고 어떤 분은 매달 조금씩 하시고 네. 그럼 결국은 차입자의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자산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이제 네. 차입자들의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투자자마다 몇 개 채권 투자했냐가 언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개수로 산정을 하고 개수로 기준을 뽑은 거고 네. 뽑을 때 이 빈티지가 얼마나 경과된 거냐를 당연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몇 개월 이상 완전 손실 난 것과 손실 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가능성의 지표들을 다 뽑아서 반영을 합니다. 가중평균치를 뽑죠. 분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확률은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더라도 네. 제가 제 돈 투자한다면 당연히 분산을 해요. 주식 투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산을 하지 않고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네.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빌려줬다 성공해도 그렇지. 얼마 똑같잖아요. 그렇죠. 딱 정해진 픽스된 이익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같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하필이면 그 돌 맞을 그 확률에 내 돈을 다 넣을 이유가 그렇죠. 없어요. 분산한다고 손해날 게 하나도 없거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분산을 했다가 예를 들면 대박 치는 종목에 1%만 들어가 그건 아깝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누가 계좌를 보더니 네가 무슨 기관 투자냐? 뭐 이렇게 종목이 많냐면서. 그런데 이거는 먹어봐야 어차피 그냥 회수만 잘 되는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네.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되고 오늘 저희가 P2P 업체 중에 네. 렌딧을 모셔온 이유는 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P2P 업체 중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예. 무슨 어디 홈쇼핑 매출 담보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업체들이.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돈 떼어 먹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이건 빼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빌라 업자한테 10억 준다고 해놓고 빌라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네. 빌라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그 빌라 업자가 그 돈을 건축비로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워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래서 개인 신용대출만 하는 업체를 모셔다가 그 회사 얘기 듣자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어떤 그 구조고 돌아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연체가 만약에 되면 시간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 연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연체가 내가 투자를 했어요. 200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한 2% 또 연체나 부실이나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체 이후에 그 전체 프로세스는 일반 금융회사들, 은행 예를 들면 은행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저희 채권 추심 인력이
30일의 기간 동안 채권 관리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해서 빨리 갚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채권 추심법이 아주 많이 그 선진화됐기 때문에 네. 과격한 뭐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이 가능성을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들을 판단해서 조금 더 위험해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미리 연락드려서 이제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든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연체가 발생하면 30일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용정보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신한 신용정보라는 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신한 계열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채권 추심 위탁을 해서 채권 추심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그 non-performing 론이라고 해서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또 시장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 사람이 회생 인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연체 채권에 대한 프라이싱이 매겨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뭐 30에서 40% 정도의 원금 회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회수가 되면 이제 다시 분산을 나눠드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쓴 예를 들면 그 추심 비용은 그거는 이제 제하고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실비는 이제 제외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 이렇게 이제 개인들에게만 빌려주는 그런 이제 P2P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연체율이 그렇게 낮을 리가 없는데 연체를 하실 분 같은 경우엔 또 하나의 풀에다가 그분을 대출자로 넣어서 또 그분이 누구한테 돈 빌리게 한 후에 그 돈으로 원래 거 갚고 그럼 여기는 이제 대출 연체 아닌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못 갚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이분이 또 못 갚겠다 싶으면 이분을 다른 풀에다 하나 넣어서 또 거기서 또 빌리게 하고 그걸로 이렇게 갚고 하면 옛날에 신용카드 5개로 돌려막으면 돌려가 되는데 랜디단에 풀이 10개가 있으면 10개 돌려막기가 되는 거니까 랜디시 유지만 되면 될수록 이분들은 뭐 그냥 계속 되는 거 아닌가 아슬아슬하지만 그래서 연체율을 낮추고 있다면 어딘가 마지막에 누가 하는 분이 한꺼번에 크게 다칠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좀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뭔가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끔 법상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견제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딱 말씀하신 구조는 누구나 이제 좀 이런 구조를 아는 사람이면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던 문제고 해외에서 발생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걸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갖춰놨어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탁으로 이 대출자에게 나가는 그 자금 흐름 구조 자체가 이 사람한테만 가게끔 지정이 돼 있고 이걸 만약에 혼장시키게 되면 일단은 은행에서도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금감원 상시검사 때 언제든지 저희가 금감원에 기본적으로 매달 보고 여러 사안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온투법상 이제 저희도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할 때 뭔가 조작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지죠. 만약에 누가 마음 먹고 이 엑셀을 정말 하나하나 다 조작했다, 한 땀 한 땀 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연말 감사 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뭐 어떤 이런 금융구조든 간에 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할 때 이거에 대한 이걸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나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P2P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person to person, 개인 간 거래라는 오역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법상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차입자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법인이 될 수가 있고 투자자도 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자와 다자를 연결하는 구조일 뿐이지 개인 간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여러 P2P 대출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개인 신용 대출이고 대략 절반 정도가 개인 신용 대출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산의 그 코릴레이션이 낮다. 분배가 분산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인데 50%를 일단 신용 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개인들은 한 25%고요. 기관들이 75%예요. 왜냐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 이 회사가 과연 이 대출을 장난질을 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충분한 이 신용평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분석하고 6에서 7% 대체 투자 자산이면 실제로 네. 굉장히 우수한 투자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뭐 수십조 원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관 투자자의 허용, 이 투자 허용은 이제 온투법에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뭐냐면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에서 원하는 바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간접 보호 효과를 보게 돼요. 그쵸, 기관들이 까다롭거든. 네, 까다롭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업체명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온투법 전에 P2P로 이런 돌려막기 사기를 친 회사의 적발이 왜 네. 됐냐면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투법상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 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 참여자로서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면서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업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랜딧도 기관 투자에 투자를 좀 받았습니까? 뭐 다양한 투자자와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일정 부분 진행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랜딧이랑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기관 그치, 투자자 랜딧이 돌리고 있는 그 P2P 투자풀에 네네. 기관들도 들어가서 자기 돈 빌려주냐 그 말인가? 네네. 또 다양한 법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로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래요? 수익률은 괜찮은데 진짜 정신없더군요. 예를 들면 그 빌라 단지에다가 그쪽에 P2P 한다고 하면 직접 가봐야 돼요. 확인해 보려고. 자기가 남의 돈 빌려서 굴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려고. 근데 직접 가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이거 안 된다고 하대. 부동산 네. P2P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긴 하더군요.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처음에 생겼던 사업 모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돌아가면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궁금한데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사실 오늘 채팅창을 보니까 P2P가 여전히 불신이 많네. 확실히 그걸 느꼈어요. 불신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사실은 우리 대표님 막 창업한 얘기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정규 프로그램에 넣지 말고 따로 그냥 인터뷰를 해서 따로 저희 그냥 채널에 올려 놓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뒤에서 퇴근길 라이브 해야 된다고. 오늘 주식시장도 많이 궁금하다.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랜딧의 김성준 대표님 나오셔서 고맙고 사업 열심히 잘 하시고 나중에 저 돈 빌리러 가면 못 갚는다고 괴롭히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